새들이 왜 원을 그리며 날아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건 바로 열 때문이에요. 열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공기의 큰 거품과 같아요.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려서 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바람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연 대신 새나 글라이더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따뜻한 바람이 바로 상승 온난 기류일 거예요. 열은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고 지면에 가까운 공기가 따뜻해져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새와 글라이더가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기둥이 만들어지죠. 바람을 이용해 연을 날리는 것처럼 새는 날개를 크게 펄럭이지 않고도 열을 이용해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열선 안쪽을 돌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특히 이 원그리며 비행하기 모드를 자주 사용하는 조류는 매, 독수리와 같은 대형 맹금류예요. 이 새들이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면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을 내기 위한 거예요. 새들이 지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면 먹이를 더 쉽게 찾기도 하고 하늘 위 좋은 위치에서 포식자를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곤충 같은 날아다니는 다른 동물에게도 온난기류는 중요합니다. 많은 새들이 함께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붙어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기러기 같은 일부 새들은 힘을 절약하기 위해 V자 모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리의 모든 새들이 번갈아가며 V자 대열을 이끈다는 거예요. 비행을 하다가 맨 앞에 있던 새가 지쳐서 뒤로 떨어지면 다른 새가 그 자리를 대신해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새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열은 뇌우와 같은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때로 새들이 원을 그리거나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악천후는 저기압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저기압은 대기 중 기압이 주변 지역보다 낮은 것을 말해요. 기압이 떨어지면 공기가 움직여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수분이 충분하면 저기압으로 인해 뇌우, 폭우, 허리케인까지 발생할 수 있죠. 철새는 예민한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 기상 조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면 기압, 풍속, 기온의 변화가 생겨 새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악천후가 다가올 때 흥미로운 행동들을 보여요. 소와 다른 가축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따뜻함과 보호를 위해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요. 또한 소는 폭풍이 불기 전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 들판에 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들어본 뭔가가 있을지도요. 이소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는 폭풍이 다가올 때 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하고 누워있는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은 아직 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는 때때로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휴식이나 사색 등 다양한 이유로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따라서 소가 누워있는 것을 본다고 해서 악천후 때문이라고 확신할 순 없어요. 다른 연구에서 소는 비가 오기 전에는 행동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비가 올수록 더 자주 일어서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소에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소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하지 않아요.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자연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길게 들리면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개구리는 습도와 기압의 변화에 민감하며 폭풍 직전에 더 활발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두꺼비의 경우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두꺼비가 서식하는 연못에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두꺼비가 집을 떠나게 되죠. 과학자들은 지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요. 개도 폭풍우와 천둥을 감지할 수 있어요. 개는 대기 중 기압의 변화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청각과 후각이 훨씬 뛰어나요. 폭풍이 다가오면 반려견의 행동에서 특정 사항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려견이 더 안절부절하거나 집착하고 과도하게 헐떡이거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안전한 곳에 숨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개가 공기 중에 쌓이는 정전기를 느낄 수 있고 큰 소음과 번개의 밝은 섬광에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도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어도 개는 우리의 영웅이죠. 꿀벌은 기압과 습도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 폭풍이 언제 올지 예측해요. 꿀벌은 벌집이나 군집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 곤충이에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벌집을 보호하고 먹이를 구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꿀벌에게 악천후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진짜 휴가처럼 찾아올 수 있고 그동안 모아둔 먹이를 모두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선 저와 비슷해요. 거미는 날씨에 관한 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미의 행동을 통해 외부 기온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거미는 실내에서 은신처를 찾아요. 따라서 집에 거미가 많이 보인다면 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뱀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믿음이 시작된 전설은 기원전 3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리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뱀과 다른 동물들이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해요. 멋진 이야기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 과학자들은 뱀과 다른 동물들이 초기 파동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몇 초 먼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양과 양들의 육감은 어떨까요? 양은 육감을 통해 비나 눈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양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서로 단단히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적절한 테스트와 입증이 필요해요. 큰 폭풍이 몰아칠 때 늑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늑대가 보름달이 뜰 때 울부짖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큰 폭풍과 함께 오는 기압 변화가 민감한 귀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늑대가 울부짖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늑대가 울부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늑대는 위험을 알리고 짝을 끌어들이고 무리와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어요. 또한 보름달이 늑대를 매료시켜서 보름달을 보면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영화에는 좋은 장면이죠. 상어는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불 때 발생하는 기압과 수압의 변화에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어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안전을 위해 더 깊은 바다로 빠르게 잠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폭풍이 오기 전에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보인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른 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상어도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생존하고 번성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언뜻 보기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래사막에서는 위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악몽으로 끝나는 것까지 그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막을 걷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곰인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신기루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옳았어요. 봉제인형이 아니라 거대한 선인장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솜털 덕분에 나뭇가지가 곰인형의 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보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얇은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인장은 점핑 초야 또는 테디베어 초야라고 불립니다. 애리조나의 사막 지역과 멕시코 북부에서 자라죠. 이 선인장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지면 피부나 옷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모피 코트는 선인장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늘을 만들고 열로부터 보호합니다. 측면 가지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내부에 많은 양의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은 사막 방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바늘이에요.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했다가는 수백 개의 가시가 이미 손가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바늘이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거예요. 이 선인장의 가장 멋진 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이 식물은 새로운 장소에서 스스로를 복제해요.
동물과 사람이 점핑 초야를 지나가서 닿으면 선인장은 바늘과 함께 자신의 작은 조각을 줍니다. 이 조각을 땅에 던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죠. 위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다음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타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이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타조를 만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둥지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걸요? 타조는 시속 70km로 움직이거든요. 타조로부터 도망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타조는 달려가서 가슴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조가 벤을 공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들의 가장 큰 위험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강력한 다리예요. 다리로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엎드린 상대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멀리서 타조가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이 작은 점박이 도마뱀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서부의 건조한 사막에서 거의 항상 지하에 서식합니다. 가끔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귀엽게만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길라 몬스터예요. 두꺼운 피부는 매, 코요테 및 기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뱀의 주된 방어력은 독이죠. 뱀과 거미는 긴 바늘 모양의 송곳니로 독을 주입합니다. 길라 몬스터는 먹이를 꽉 물고 씹어 독을 퍼뜨려요. 그리고 사람을 물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을 제거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독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마그마가 정맥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과학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의사들은 독을 사용해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사막에 사는 가장 소름 끼치는 생명체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히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만히 서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숙여보세요. 강한 턱과 긴 다리를 가진 사람 손바닥만한 커다란 노란 거미가 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러분은 이 괴물로부터 도망치지만 괴물은 여러분을 쫓아와요.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괴물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숨기 위해 여러분의 그림자를 원할 뿐이죠. 어쨌든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타거미의 강력한 턱은 가볍게 말하자면 불쾌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생물은 실제로 거미가 아니에요. 네, 거미류에 속하지만 별도의 종인 솔푸기드입니다. 이들은 무는 걸 좋아합니다. 겁이 없고 꽤 공격적이죠. 곤충, 도마뱀, 설치류, 작은 새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시속 16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죠.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면 프로 운동선수가 돼야 해요. 이 낙타거미들은 대부분 중동의 사막에서 찾을 수 있지만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도 서식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들은 야행성이고 낮에는 태양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를 사냥해요. 아무튼 그들은 종종 낙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낮에는 숨지 않지만 밤에 특히 불을 피우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이들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 항상 불빛으로 달려가요. 이 거미의 일부 종은 적을 쫓아내기 위해 쉿쉿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진정하고 뜨거운 사막을 떠나볼게요. 우리는 탄자니아의 습한 열대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 껍질과 낙엽 아래 이 어두운 동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인 꼬리 없는 채찍정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고 납작한 몸통에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정갈을 상상해보세요. 거미와 비슷하지만 독샘이 없고 거미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괴물은 조용하고 빨라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몸보다 2배나 긴 2개의 앞발톱입니다. 한번 잡힌 먹잇감은 절대 도망치지 못해요. 어두운 동굴에서의 생활로 시력이 나빠진 채찍정갈은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달피하는 동안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오래된 피부에서 빠져나와요. 손전등을 비추면 지나치게 긴 다리를 가진 창백한 거미가 기어다니는 작은 고치가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만나면 침착하게 가능한 한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조심하세요. 납작한 정갈은 순식간에 옷 밑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자, 이건 농담이에요. 이 예쁜 녀석은 거미와 정갈 중에서 가장 겁이 없고 무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정갈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채찍 정갈을 유리 테라리움에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집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바닥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기 시스템을 통해 이웃집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전갈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영상에 나오는 다른 생물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독이 강한 정갈이에요. 애리조나 껍질 정갈입니다. 문제는 사막, 집 또는 마당에서 이 정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독이 있는 정갈은 방으로 기어들어와 종종 사람을 찌릅니다. 한 번만 쏘여도 벌에 쏘인 것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비, 호흡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둔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초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 불은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1년 중 그때가 다시 찾아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 위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없애버릴 거예요. 거미줄을 차례로 걷어내다가 처마와 현관 아래 괴상한 모양의 진흙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진흙 미장이 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많은 둥지가 나란히 놓여있다면 주변에 벌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히도 진흙 미장이 벌은 혼자 생활하는 곤충입니다. 휴,
그 작은 진흙집들은 마비된 거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최대 500마리의 거미들이 그 안에 갇혀서 벌의 새끼들이 부화될 날을 꼼짝없이 기다리게 되죠. 만약 둥지에 구멍이 있다면 둥지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오래된 것이란 뜻인데, 진흙 미장이 벌은 둥지를 떠날 때 구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흙집을 없애려면 벌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밤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 벌들은 꽤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곤충을 만들다가 다음 부분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는 땅강아지는 그 생김새가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두더지 같은 발톱에 귀뚜라미 같은 몸, 새우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땅강아지는 곤충계의 오리너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이 없고 손으로 잡아 가두려고 할 때만 물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귀찮게 한다면 다른 수술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날개에 말이죠. 날개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스컹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여러분의 집을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청소해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해안가 바위 사이의 웅덩이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사리, 해초, 소라게,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문어들이 살아요. 만약 이 작은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하거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파란 형광색으로 반짝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문어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해독제가 없습니다. 막대기로 찌르거나 손으로 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 아니 시체 안치소에 가고 싶지 않다면요. 육지의 뱀도 무섭지만 바다뱀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약 50여 가지 종의 바다뱀이 있는데 위험한 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두보아 바다뱀은 분명히 바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부리 바다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코브라에게 물린 건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뱀의 독은 매우 위험해요. 독이 인간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일 이 뱀들이 잠수복을 뚫고 물 수 있다면 말이죠. 만약 이 파리가 발에 앉으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전갈파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갈의 침처럼 생긴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짝짓기를 위해서만 사용돼요. 또한 길고 부리 같은 머리를 사용해서 거미줄에서 훔친 곤충을 먹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초콜릿 상자와 꽃 같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선물이 침이라는 사실만 제외하고요. 정말 낭만적이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큰 새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넓적부리 황새는 여러분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무심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키가 1.5m까지 자라고 날개 길이가 2.5m인 이 새는 최고의 포식자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거의 동상처럼 넓적부리 황새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듯 물 표면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 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와서 날씨 얘기를 하면 말을 걸진 않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거예요. 정원에 있는 동안 작은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쥐나 다람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뿔소 딱정벌레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위에 거대한 무서운 뿔이 있어서 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뿔은 단지 나뭇잎과 막대기를 밀어내고 다른 수컷들이 암컷 딱정벌레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머리에 뿔이 있는 것 말고도 이들은 엄청난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무게 850배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65톤을 들어올린 것과 같아요. 코끼리 11마리의 무게죠.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 작은 앞머리 사슴은 털뭉치 덕분에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흡혈귀 사슴인가요? 다행히도 이 동물은 여러분의 피를 맛보거나 망토를 걸치고 싶어하지 않아요. 오직 수컷만이 짝짓기 계절 동안 자신의 영역과 암컷 사슴을 놓고 싸우기 위해 뿔 대신 이빨을 기릅니다. 이 송곳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기보단 코끼리 상아에 가깝습니다.
송곳니만 있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면 개처럼 짖고 고양이처럼 도망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밤의 붉은 하늘은 선원의 기쁨, 아침의 붉은 하늘은 선원을 위한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조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적조는 특히 심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유독성 조류 이상 현상입니다. 마치 물에 케첩이나 녹을 흘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조는 주변의 생명체에게 훨씬 더 해롭습니다.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은 일단 물에서 독성 조류에 노출되면 탈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적조에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로운 건 아니지만 독소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가 빨갛다면 그냥 물 밖으로 나가세요. 어떤 거미들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밝은 색을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호주에 사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예외예요. 이 윤기나는 검은 거미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질 나쁜 거미에 물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0분 안에 우리 전체 신경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통나무, 신발, 심지어 정원 장식품과 같은 시설에 거미줄을 치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곳에 실증이 나면 그저 거미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닙니다. 완벽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꿀 오소리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규어, 사자, 하이에나에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다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족제비의 거친 친척벌인 벌꿀 오소리는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퀴, 돌, 진흙과 같은 물체에 기어올라서 탈출하죠. 스컹크와의 신체적 유사성 외에도 벌꿀 오소리는 강력한 악취를 내뿜는 꼬리 부분에 있는 위험한 분비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벌꿀 오소리는 터프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가 극도로 잘 늘어나고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갈과 뱀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벌꿀 오소리와 마주친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딸기 앤 크림 곰팡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다른 이름은 어때요? 잇몸 출혈 버섯이요. 이 곰팡이는 독성은 없지만 너무 쓴 맛이 나서 한번 먹어보면 다시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 하얀 버섯은 어리고 아직 자라고 있을 때 구멍에서 빨간 젤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위로 올라오는 수액이에요. 다 자란 버섯은 이것에 비하면 따분한 베이지색입니다. 버섯 모자 아래 포자가 생산되는 곳에는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모양을 더 이상하게 만듭니다. 태즈메니아 데블은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다른 수컷과 싸우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덤비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마, 데블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예요. 무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태즈메니아 데블도 도망가는 편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이죠. 모래바닥에 누워있는 해삼을 보고 얼룩처럼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해삼은 질척거리고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해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의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세요? 그 화합물은 인간의 건강에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해삼은 위협을 느끼며 몸에서 실처럼 생긴 관을 배출해요. 이 관은 끈적끈적한 독성 물질로 포식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이 독성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부 화합물에서 비롯돼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화학물질은 동물에게는 훨씬 덜 흔하지만 해삼은 이를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진화해왔어요. 이 물질은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미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화학물질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면 해삼에겐 큰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독소로 인한 손상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삼의 세포에는 독소가 결합해서 관통하는 표적인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면 안 돼요. 대신 해삼은 2가지 종류의 콜레스테롤 대체 물질을 개발했어요. 자기 방어 전략이죠.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스스로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똑똑하고 귀여운 해삼. 이제 해변에서 우연히 해삼을 만났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네요. 해변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했으니까 이제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독특하고 위험한 마블콘 달팽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녀석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인도 남단부터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뉴칼레도니아와 사모아에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꽤 인상적인 범위죠. 흥미로운 건 발견되는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사냥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 달팽이는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예요. 다른 달팽이는 물론 때로는 동족까지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배가 고프면 길고 하얀 이빨을 내밀고 독이 든 작살을 먹잇감에게 쏴요.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확실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 여러 번 더 공격해요. 대단한 결단력이죠? 작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면 먹잇감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완되기 시작해요. 먹이가 무력해지면 달팽이는 먹이를 씹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호초 플랫폼이나 라군 정점, 모래, 바위 및 해초 사이 등 비교적 얕은 바닷속에서 발견돼요. 다음에 수영을 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달팽이의 독이 통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이 물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연구되고 있는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 특이한 포식자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으로 피해야 할 생물 목록에는 스톤피쉬라고 불리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귀여운 애완용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고기예요. 사실 이 물고기는 바다 전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예요. 이 녀석들은 변장의 달인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서식지의 바위나 진흙바닥에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요. 바다의 닌자처럼 먹이가 헤엄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공격해 통째로 삼켜버리는 습성을 지녔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스톤피쉬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스톤피쉬를 밟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장담하건대 정말 밟지 않아야 할 거예요. 스톤피쉬는 등에 수많은 가시가 있고 밟히면 독을 방출해요. 아야! 이 독은 끔찍한 통증, 붓기,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해변에서의 좋은 날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톤피쉬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스톤피쉬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가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톤피쉬를 방해하거나 밟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다만 발걸음을 조심하시고 워터슈즈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그 가시에 찔렸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물고기를 직접 밟지 않도록 바닥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스톤피쉬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워터슈즈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온피쉬는 날개와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지느러미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생물이에요. 그 우아함에 매료되기 쉽죠. 하지만 멋진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사실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예요. 쏘이면 심한 통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라이온피쉬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등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를 통해 독을 주입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을 찌르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거나 잡히면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하죠. 독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이빨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를 물 땐 이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느러미라는 더 위험한 걸 쓰죠. 라이온피쉬는 척추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포식자를 물리치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식자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온피쉬에게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으시다면 날카로운 가시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라이온피쉬는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꽤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호초 생태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소비는 권장되지 않아요.
먹기 전에는 독이 있는 가시를 먼저 제거해야 해요.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산호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멋진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요. 라이온피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라이온피쉬가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지 않아 방어하느라 쏘지도 않을 거예요. 성게도 우연히 마주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게가 암초에서 뛰어내리거나 가시를 던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생물은 바위 해안에서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으며 전 세계 바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바닷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게에 의한 부상이 꽤 흔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귀여운 거북이에게 주의를 빼앗기거나 새로운 다이빙 포인트를 탐험하는 것에 너무 들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녀석들은 가시와 고통스러운 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 작은 턱 모양의 구조물 두 가지로 자신을 방어해요. 일부 종은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잠수복도 쉽게 뚫고 피부 깊숙이 박힐 수 있어요. 으악! 하지만 성게를 피하는 것은 로켓 과학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을 잘 살피고 모래에 튀어나온 가시를 조심하고 부력을 조절하면 돼요. 산호 틈새에 성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최소 몇십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돼요. 만약 해안가에 성게가 많다면 다른 다이빙 포인트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쏘인 부위를 뜨거운 물에 1시간 30분 정도 담그면 위험물질을 분해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핀셋으로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면도해서 성가신 가시를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부상 부위를 비누로 씻고 깨끗한 물로 헹구세요. 비치백에 바르는 크림이 있다면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알러지에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성게는 바닷속의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염 불충, 보거, 불산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게 친구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자고요.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성게는 꽤 순한 동물이니까요. 다빈치 코드는 다빈치 코드만큼 미스테리하진 않지만 이를 해독하면 잠재적인 절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절도범들이 서로 소통할 때 사용되는 일련의 암호화된 메모와 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범들에게 특정 건물을 노릴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에 대해 경고해요. 다빈치 코드를 이해하고 해독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침입자로부터 집과 소지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여기 귀여운 정원 장식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에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다빈치 코드입니다. 경찰은 정원에 요정 장식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스러운 경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장식은 선물이 아니며 실수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도둑이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연쇄 절도범들이 꽃다발과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집에 침입하고 있다고 일부 당국이 보고했습니다. 한 여성이 꽃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다시 차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런 다음 2명의 남자가 침입해 보석과 현금 같은 물건을 훔쳤죠. 그들은 집 보안 카메라를 방해하고 은폐하여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도둑들은 길거리에서 비밀 기호를 그려 다른 범죄자들과 잠재적 표적에 대해 소통합니다. 이러한 기호는 집이 부유한지 이미 도둑이 들었는지 귀중품이 없는지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한 집에 취약한 여성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자가 쉽게 겁을 먹거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도 알 수 있어요. 법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기호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해독했습니다. 예를 들어 X는 집이 좋은 표적임을 의미하며 원 안에 있는 X는 내부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대문자 뒤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침입이 너무 위험하다는 뜻이고 별 모양의 원 5개는 부유한 집임을 나타내요. 추가 기호를 통해 집에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이전에 도난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징후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낯선 방문자가 문을 두드릴 때 낯설거나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적절한 신분증이나 정당한 방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공공서비스 회사에서 왔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집에 접근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의심스러운 메모를 남기는 사람 또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 내 집 보안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찾기 위해 내 움직임과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시장조사를 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사람들도 주의하세요. 일부 설문조사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사기꾼은 이를 집 보안 및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념이나 기부보다 집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선단체를 주의하세요. 이는 잠재적인 사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있다면 잠재적인 표적을 정찰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우편함에 원치 않는 전단지나 전단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누군가 집을 감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둑은 가짜 사고를 일으켜 집을 비우도록 속일 수 있어요.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 항상 신고하세요. 또한 발신자가 침묵하는 이상한 전화도 주의하세요. 이와 같은 전화를 반복해서 받는다면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도둑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관 매트 아래에서 피자 전단지나 신문이 발견되는 것도 집이 관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러한 물건이 밤새 방치되어 있으면 잠재적인 침입자에게 집이 비어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치워야 해요. 한때 미국에서 지명수배를 받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던 아드리안 프리처드는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주택 침입 범죄를 피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프리처드는 어렸을 때부터 수백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지르며 10년 동안 범죄 활동을 벌였습니다. 출소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 50대가 된 프리처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리처드는 그의 파트너들은 낮에는 감시를 하고 밤에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가정과 기업에 들키지 않고 침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때때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대담함의 표시로 피해자의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현재 프리처드는 세 딸과 함께 호크스베이에 거주하며 다른 사람들이 절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감시 카메라에 투자하고 창문에 물건을 두지 말고 흔한 장소에 여분의 열쇠를 숨기지 않는 등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용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리처드는 추가 보안 조치를 위해 데드볼트, 깨끗한 우편함, 철조망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동산 소유주를 교육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범법 행위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언제나 안심이 되지만 집이 완전히 깨끗하면 잠재적인 절도범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림질할 옷이 쌓여있는 다리미판 등 몇 가지 물건을 치워두어 장기간 집을 비운 것이 아니라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또한 소셜미디어에 휴가 계획을 절대 게시해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는 달력에 여행 날짜를 적는 것은 범죄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누군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친구에게 차를 집 앞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여닫아 달라고 부탁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휴가비라고 적힌 봉투 등 부재 중이라는 명백한 흔적을 없애고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등으로 인해 직접 돌볼 수 없는 친구나 이웃의 집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잔디 깎기, 우편물 옮기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간단한 작업은 누군가 집에 있다는 인상을 주어 잠재적인 도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색이 바랜 커튼을 교체하거나 앞 정원을 정리하는 등 집의 외관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침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고 징후를 발견하거나 방문 활동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 안전과 집안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이러한 징후가 항상 범죄 활동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구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보어는 망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울창한 숲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숨겨진 자연의 놀이터로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숲속 산책이 아닙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섬뜩한 발견으로 돌변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반짝이는 우리 주인공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굴을 발견합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선 탐험가는 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굴은 다름 아닌 여우굴이에요. 만일 뭔가 잘못돼서 여우가 도망쳐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이 활기찬 에너지로 생동하는 즐거운 계절 봄이 되면 여우들은 복잡한 생명에 춤을 춥니다. 이 시기에 여우는 지하 은신처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여우는 1년 내내 주변 세상이 번성할 때를 지상에서 일광욕 즐기기를 선호합니다. 날씨가 악화될 때를 제외하고는요. 악천후가 심할 때 여우는 굴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며 몸을 보호합니다. 여우굴은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입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때로는 흩어진 흙과 잔해로 덮여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부지런한 여우들이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굴을 추가로 파냅니다. 때때로 여우들의 지하 여정의 흔적 중에는 쓰러진 여우의 시체가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는 이 복잡한 지하 네트워크 내의 생명순환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우 서식지 주변을 탐험하다 보면 4월에서 6월까지 굴 밖에 남아있는 신선한 먹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여우 새끼들이 대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시기에 잔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이 번성하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우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숲에는 굴에 사는 다른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살펴볼게요. 장난꾸러기 여우들의 은신처는 주로 무성한 녹음이 우거진 지역에 위치합니다. 나뭇가지 밑에 숨어 있거나 웅장한 바위 아래에서 은신처를 찾는 여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늑한 작은 구멍을 우연히 발견하고 흩어진 뼈와 같은 흥미로운 단서와 함께 독특한 냄새가 난다면 여우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기심 많은 여러분, 아쉽게도 이 교활한 여우가 굴을 짓는 장소에 대한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여우는 드넓은 초원, 울창한 숲, 혹독한 툰드라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우굴은 최소 4-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웅장한 입구, 중요한 경사로, 굴 자체, 그리고 먹이를 보관하는 역할도 하는 비밀방이 있습니다. 여우 무리의 규모에 따라 전체 여우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구와 경사로가 땅속으로 약 1m에서 2.4m 깊이로 이어지는 복도로 바깥 세상과 아늑한 안식처를 연결하는 여우굴의 웅장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 더 있어요. 여우는 영리한 계획가이기 때문에 사냥한 보물을 굴에 비축해요. 네, 여우들은 맛있는 먹이를 숨겨두는 굴이 따로 있어요. 이 영리한 동물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굴 안의 방의 수는 무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터널을 파고 입구를 추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먹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우는 겨울과 짝짓기 시즌을 대비해 먹이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식도락가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사치스럽게 음식을 저장하지 않아요. 여우는 매일 신선한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보통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양만 저장합니다. 베리류와 과일이 주로 저장고에 보관되며 맛있는 고기가 요리의 중심을 차지하죠. 여우굴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하신가요? 먹이와 신선한 물이 풍부하다면 반경 26평방킬로미터 이내에서 2-3개의 여우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면 단 하나의 굴을 찾기 위해 5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우는 수완이 뛰어난 동물답게 여러 개의 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는 정서적 가치를 지닌 출생굴을 기본굴로 유지합니다. 또한 여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비굴을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굴이나 빌린 굴을 자신의 굴이라고 주장하는 재주도 있어요. 정말 영리한 사기꾼이죠? 이제 이 놀라운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우는 지구 곳곳에 다양한 종과 크기, 변종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서리가 내린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여우입니다. 대부분의 여우는 시골의 고요한 풍경을 선호하지만 도시나 교외의 주택가로 들어가 인간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 여우와 인간의 만남, 두 극단의 이야기. 어떤 친절한 영혼들은 여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손바닥에 앉히며 여우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여우의 교활하고 사나운 본성을 두려워하여 생각만 해도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가 다가오거나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여우는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나쁜 의도가 없어요. 여우는 작은 포유류나 가축을 잡아먹는 걸 선호하며 사냥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성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여우가 사람과 마주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우가 다가오거나 달려들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우는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으며 여우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길들여진 모습을 보이다가도 궁지에 몰리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배고프거나 단순히 겁이 나면 다시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여우는 당연히 인간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식간에 성질이 돌변하여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온순하고 친근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여우를 흥분시키거나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우는 근처에서 사람을 발견하면 재빨리 도망가거나 숨어 피신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우와 대치 상황에 처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여우가 원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우가 계속 다가오거나 근처에서 여러 마리의 여우를 만나면 멀리 떨어져서 여우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특히 먹이를 주려고 접근하거나 손으로 먹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서 여우를 관찰하면서 여우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우가 집에 들어오거나 갇힌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면 여우가 공격하도록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대신 침묵을 지키고 여우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우에게 탈출로를 제공하세요. 문과 창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여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때가 되면 여우는 재빨리 탈출할 거예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여우의 공격을 받는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면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풀어놓거나 여우를 쫓아가지 말고 여우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기다리세요. 여우가 계속 물러서지 않는다면 박수를 몇 번 치면 여우가 놀라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숲을 즐기세요. 긴 출퇴근길에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게 익숙하신가요? 히치하이커 도로 사기에 대해 들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순진한 운전자를 노리는 사기 수법인데 일반적으로 히치하이커로 가장한 사람들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 깃발을 꽂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들은 길을 잃었거나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까지 태워다 줄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히치하이커는 운전자에게 주유소나 편의점 등 특정 장소에 차를 세우라고 요구한 다음 운전자의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사기는 또한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차량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며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차량이 이동하면 운전자를 위협해서 돈, 귀중품 또는 차량 자체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히치하이커를 태울 때는 이러한 사기에 유의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태워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나 기타 귀중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는 절대로 차를 세우지 마세요. 도로에서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이유는 히치하이커뿐만이 아니에요. 주차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으시죠? 글쎄요,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은 동네 꼬마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온라인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청소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이 앞유리에 녹은 치즈를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하다가 근처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그녀는 흰색 밴이 도착하는 걸 본 걸 기억했어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 청소를 마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열에 녹은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차량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망진창인 차를 치우는데 집중하느라 가방이나 지갑, 심지어 최근에 구입한 물건 등 차에 두고 내린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니까요. 더 나쁘게는 납치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끈적끈적한 치즈는 사람이 차를 고치는데 집중하게 해서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차량에 치즈 조각이 묻은 경우 시야를 가리지 않고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직접 닦는 거고요. 아니면 가까운 세차장에 가져가면 도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차를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물론 차의 치즈 조각 사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치는 데 있어 매우 특이한 방법인 이 사기는 더 합법적인 경우도 있어요. 앞유리에 티셔츠나 후드티가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치우지 마세요.
그걸 치우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차를 몰고 조명이 밝고 사람이 많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그곳에서는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을 위험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블레이드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해요. 돈을 그곳에 둔 사람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차량을 도난당할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타이어를 연석쪽으로 돌리세요. 차량 바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져요. 차를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죠. 안타깝게도 도로에서 사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유형 중 하나는 악명 높은 견인 트럭 사기예요. 도로에 기름, 금속, 못 또는 유리 파편을 남겨두고 운전자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사기꾼이 갑자기 나타나 매우 높은 가격으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전략적인 위치에 함정을 설치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예요. 차량의 손상 정도를 살펴보는 장소가 고립되어 시야가 좁고 주유소가 보이지 않는 곳인지 확인하겠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견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 견인업체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정비소로 차량을 가져갈 거예요. 즉, 차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다면 언제나 다른 차량을 추돌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차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사기꾼은 이를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해서 자신들의 차를 치게 해요. 이 위험한 수법은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돈을 받거나 심지어 가짜 병원비를 받기 위해 사용돼요. 이러한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속도를 줄이고 특히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혼란스러운 운전자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사기범이 계속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해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도로를 주행 중인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며 바퀴에서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요. 재빨리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비사를 불러 바퀴를 점검해 주겠다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요. 놀랍게도 정비사는 정말 빨리 도착하지만 연기의 원인을 검사하는 동안 제동 시스템을 비활성화해요. 그런 다음 브레이크를 테스트해보라고 하는데 이미 브레이크를 비활성화했으니 당연히 작동하지 않겠죠. 도움이 되는 척하면서 그는 브레이크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 여기서 교훈,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나 견인업체를 이용하세요. 도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부 사기는 실제가 아닌 도시 전설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길을 잘못 든 남자를 봤다고 주장해요. 이 이야기의 한 버전에서는 한 남자가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다른 운전자들이 그를 피하려다 혼란과 혼돈을 일으켰다고 언급해요. 광기 어린 눈빛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 남자는 운전을 하지도 않아요. 누구든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길가에서 그 신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은 집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죠. 이 신비한 인물과 아슬아슬하게 맞닥뜨릴 뻔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남자에게 맞았고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많은 목격담과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든 남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설이 단순히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성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전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전해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도시 신화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밝은 면 수족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바다 해양 생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수중 생물을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깊게 봐두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물고기일까요? 돌일까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스톤피쉬라고 알려져 있지만 쏨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중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은 회색빛과 얼룩덜룩한 모습 때문에 실제 돌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뿌연 스노클 고글을 쓰고 있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톤피쉬는 가장 독성이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록 몇몇 종류의 스톤피쉬가 강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열대 태평양과 인도양 근처의 산호초에서 발견됩니다. 바늘처럼 생긴 등 지느러미 가시는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튀어나와 독을 주입해요. 스톤피쉬에 쏘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밟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물속에서만 쏘이는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있을 때 어디에 발을 디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톤피쉬에 쏘인 사람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독은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쇼크와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스톤피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독이 분해돼요. 그리고 독의 주요 공급원인 등지느러미를 제거하면 생선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지만 진짜 존재합니다. 푸른 고리 문어를 소개합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팔을 포함하여 12에서 20cm에 불과하지만 몇 분 안에 26명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톤피쉬처럼 파란고리 문어는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발견돼요. 일반적으로 산호초와 해저의 바위 지역에서 삽니다. 또한 조수 웅덩이, 해초, 그리고 녹조층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는 천성이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개나 새우와 같은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지 않을 때는 종종 바다의 잔해, 조개 또는 틈새에 숨습니다.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만질 경우에만 인간에게 위험해져요. 위협을 받으면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잠재적인 포식자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온몸에 푸른 무지갯빛 고리가 나타납니다. 물린 자국이 보통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을 때까지 물린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어지럼증,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발견한다면 서둘러 물러서는 것이 좋아요. 아니요, 이건 꽃다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튜브 같은 것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앞에 있는 것은 꽃성게라고 불리는 해양 동물입니다.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201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위험한 성게로 이름을 올렸어요. 꽃성게는 인도 서태평양의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0에서 90m 깊이의 산호초, 바위, 모래, 해초층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가사리에서도 발견되는 발톱 모양의 방어 기관인 차극이에요. 꽃성게가 다른 성게와 다른 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극이 꽃과 비슷하고 보통 분홍빛 흰색에서 노란색을 띤 흰색의 가운데 보라색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 아래에는 짧고 뭉툭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비록 많은 바다 성게가 가시를 통해 독을 전달하지만 꽃성게는 차극이나 꽃을 통해 독을 전달해요.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꽃의 끝은 보통 둥근 컵 모양으로 확장됩니다. 그 표면에는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있어요. 일단 위협 대상에 접촉하면 이 꽃들은 즉시 다치고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꽃의 작은 발톱이 때때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접촉 지점에 붙어 있고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독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은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보이죠? 그럼 좋겠죠. 이건 사자갈기 해파리로 자이언트 해파리, 머리카락 해파리, 북유령 해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북극, 북대서양, 그리고 북태평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브리튼제도 주변과 스칸디나비아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알려진 해파리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3m에 이르는 긴 머리카락 같은 촉수에서 그 이름을 얻었죠. 비록 사자갈기 해파리의 평균 종 직경은 약 50cm이지만 때때로 직경이 2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사자갈기 해파리는 1865년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그것은 촉수의 길이가 36m였고 지름이 2m였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것은 대왕고래보다 더 깁니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촉수를 바깥으로 뻗고 먹이를 잡기 위해 덫을 만들어 사냥을 합니다. 약 1200개의 따가운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빠져나오려면 매우 운이 좋아야 할 거예요. 사자갈기 해파리의 침은 보통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촉수 가까이로 헤엄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보더라도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해안에 떠내려온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침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사자갈기 해파리는 셜록 홈즈 이야기 사자갈기의 모험에서 용의자로 등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해양동물은 바다뱀입니다. 네, 뱀장어와는 달라요. 확인된 바다뱀은 69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양과 태평양의 열대와 아열대 수역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편의상 과학자들은 모든 종의 바다뱀을 두 가지 범주로 분리했습니다. 진짜 바다뱀과 바다 크레이트예요. 진짜 바다뱀은 거의 모든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반면 바다 크레이트는 땅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변에서 뱀을 본다면 꼬리를 보고 그것이 육지뱀인지 바다뱀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꼬리가 노처럼 생겼다면 바다뱀이에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거리를 두세요. 모든 바다뱀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면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바다뱀은 보통의 코브라나 방울뱀보다 더 많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만 공격하기 때문에 물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바다뱀에 대한 멋진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뱀은 바다에서 출산하는 유일한 파충류입니다. 대부분의 바다뱀은 알을 몸 안에 간직하고 수영하는 동안 거의 완전히 형성된 뱀을 낳아요. 하지만 노란 입술 바다 크레이트는 예외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육지로 올라가죠. 맨 처음에 소개한 스톤피쉬 기억나세요? 바다뱀의 사냥감이에요. 다 먹이사슬의 원리.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배고픈 곰과 잘 익은 베리 중에서요. 환한 호랑이와 아름다운 꽃은요? 거대한 비단뱀과 녹색 덤불 중에서는요? 답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제 누가 진짜로 정글과 숲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들을 만나봅시다. 이건 독미나리입니다. 북미의 들판과 목초지의 늪지대에서 자라요. 또 강과 개울가에서 이 식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해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에서 독성이 제일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독미나리의 독은 15분 안에 성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삼켰을 때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로 이걸 아티초크, 샐러리, 아니스로 착각합니다. 위험한 독에도 불구하고 독미나리는 편두통과 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이 식물은 가축에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서양 등골나물은 들판과 목초지에서 자라요. 소가 그걸 베어 물면 식물은 지용성 독소를 방출해요. 이 독은 동물 내부뿐만 아니라 우유에도 들어가요. 우유를 마시는 어린 송아지들도 감염되죠. 독이 든 우유는 사람에게도 위험해요. 문제는 북미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 가장 오래 사는 가을꽃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이제 현대의 농장에서는 이 식물의 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개인 목장에서는 서양 등골나물이 최고로 위험해요. 우리 모두 두 종류의 콩을 알아요. 우리가 먹는 콩과 제기 거인의 왕국에 가기 위해 사용했던 콩이요. 거기에다 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피마자씨라고 불려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죠. 몸에 들어가자마자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생산을 막아요. 이 단백질 없이는 세포는 기능을 멈춰요.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몸은 더 고통받아요. 히마자 씨를 짜면 리신이 나와요. 몇몇 콩들은 탈수, 약화, 환각, 발작,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약 7개의 콩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서 숲에서 보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엽죽도입니다. 모든 게 독이에요. 줄기, 뿌리, 그리고 분홍색 꽃도요. 심지어 이 식물의 작은 부분도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위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꽃즙에 조금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리고 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엽죽도를 태우는 연기에도 독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이에요. 한 번만 만져도 몇 년 동안 아플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그 결과를 느낄지도 몰라요. 진피 또는 퀸즐랜드 스팅어라고 불리는 식물은 평범한 우엉 덤불 같아 보여요. 전혀 독이 있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 식물 옆에 서 있는다면 숨이 막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거예요. 이 꽃의 잎에는 수천 개의 작은 독성털이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바람에 의해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이 보고 싶다면 방독면을 써야 해요. 하지만 진피를 살짝 건드리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피에게 한 번 쏘인 걸 동시에 말벌 30마리에 쏘인 것에 비유해요. 독이 있는 털은 피부 아래로 쉽게 침투해 자극과 통증을 유발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뺄 수 없단 거예요. 비누와 물로 씻고 소독용 연고를 사용해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털을 거기서 뽑을 수 없어요. 거기에 박혀 독소를 배출하면서 여러분을 미치게 해요. 과학자들은 독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해독제는 없어요. 저온과 고온에도 견딜 수 있죠. 불쾌한 느낌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식물을 만진 사람들은 침으로 인한 고통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왔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털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털에서 독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장갑을 끼고 진피 잎 한 장을 뜯어 실험실에 넣어보세요. 그걸 말리고 몇 년 동안 잊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앞에 시들어 거의 파괴된 나뭇잎이 있어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수년이 지난 후에도 독이 있는 털들이 잎의 표면에 남아 여전히 독소 효과를 일으켜요. 진피는 호주에서만 자라요. 태양과 울창한 녹색 숲을 사랑하죠. 관광객들과 벌목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입히곤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식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경고 표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식물 전시회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걸 만지지 못하도록 이 식물을 우리에 넣어놨어요. 묵주 완두콩은 검은 눈을 가진 흰 씨앗 또는 흰 눈을 가진 검은 씨앗이에요. 이 식물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종들은 사람들에 의해 플로리다와 하와이로 운반되었습니다. 도시 거리에서도 이 식물을 만날 수 있어요. 묵주 완두콩 씨앗은 보석과 몇몇 장난감에 사용되었어요. 묵주 완두콩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씨앗의 독성에 대해 모르고 있을 거예요. 피마자 씨와 묵주 완두콩은 세포 파괴에 기여해요. 흥미롭게도 묵주 완두콩은 장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돼요.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독해 보이는 독성 식물이에요. 아마 봤을 때 손으로 짚고 싶진 않을 거예요. 동맥이나 확대된 신경계 같아 보이는 이 빨간 줄기를 보세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눈과 비슷해요. 인형의 눈은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내부 구조 또한 외관만큼이나 불쾌해요. 인형의 눈에는 위험한 독소가 있어요. 오래 자랄수록 구성 성분의 독성은 더 강해져요. 인형의 눈의 화학물질에는 근육과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뜻은 몸의 긴장이 너무 풀려서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죠. 아마 이 식물은 실제 또는 야생동물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파리 지옥풀은 육식성 식물의 희귀한 대표자예요. 다행히도 곤충에게만큼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손가락을 찔러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입을 벌려요. 가운데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빨간 꽃잎이 있어요. 이건 미끼예요. 파리나 딱정벌레가 이걸 알아차리곤 맛보려고 해요. 꽃 안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파리 지옥풀은 바로 다치지 않아요. 식물 안에 있는 작고 민감한 털들이 파리의 움직임을 세요. 만약 파리가 20초 안에 2번 이상 움직이면 식물은 1초 내에 입을 닫아요. 이 간격은 쓰레기가 파리 지옥풀에 떨어졌을 때 불필요하게 닿는 걸 방지해줘요. 그럼 파리는 갇히게 돼요. 식물의 턱에 있는 털 같은 게 새장처럼 작용해요. 먹이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파리 지옥풀은 파리를 파괴하는 소화액을 입에 주입해요. 5일에서 10일 후에 식물은 다시 열려 새로운 점심을 기다려요. 파리 지옥풀은 파리, 딱정벌레, 거미, 그리고 심지어 작은 개구리도 먹을 수 있어요. 큰 멧돼지 풀은 모든 식물들 중에서 제일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특별히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숲과 들판 전체에 위험해요. 큰 멧돼지 풀은 침입성 식물이에요. 기생충과 같죠. 빠르게 증식해서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꽃들을 파괴해요. 곤충들은 큰 멧돼지 풀을 먹지 않아요. 큰 멧돼지 풀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빠르게 자라 독이 면역이 되어 오래 살아요. 큰 멧돼지 풀은 1층집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씨앗을 방출하고 가벼운 바람이 씨앗을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뜨려요. 과학자들이 아직 그걸 효과적으로